피어스님은 네. 초보 투자자일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투자를 해왔나 저는 굉장히 많이 궁금했거든요. 네. 예. 처음에 예. 투자를 시작한 게 언제였나요? 내가 투자 마인드를 가진 거는 IMF 때였습니다. 딱. 그때 진짜 사람이 이제 경제적으로나 돈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 철학해질 수 있는가를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이 열심히 어떻게든 버텨서 이렇게 된 거지. 지금처럼 사회 안전망 이런 것도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냥 오롯이 그 가족 구성원 그 단위에서 다 귀책이 되는 거였어요. 저 IMF 때는 기업들도 많이 다 날라갔잖아요. 그렇죠. 대기업들도 많이 부도가 나고. 저는 그런 류를 겪은 상태였고요. 처음에는 우리 아버님이 그런 것들을 이제 혼자서 어떻게든 커버를 해보시겠다고 3년을 끌었어요. 한 3년을 끌고 4년 정도 되니까 그제서야 2002년도 한참 월드컵 할 때 저는 쇼킹한 얘기를 들었죠. 우리 잘못하면은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다. 하다가 차압이 그때 붙은 걸 봤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삶의 많은 이제 궤적이 바뀌었고요. 그때는 저는 대기업에 있었고 착실하게 돈을 모으던 상황이었는데 경매 공부를 투자자 입장이 아니라 경매를 쳐받는 사람 입장에서 방어를 어떻게 하는지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들이죠. 그때 삼성화재 지금은 신한은행, 종은행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미은행 이렇게 찾아가서 싹 다 자기들의 절차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삼으니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일정 부분 메꾸고 언제까지 내가 다 갚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경매 치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서점을 되게 많이 갔었어요. 근데 그때 우연하게 본 게 기요사키의 책이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게 1권이 빨간색, 2권이 파란색이거든요. 저는 그걸 다 소장을 하고 있어요. 1권을 그 책이 헤어질 때까지 읽고 그동안 월급쟁이 마인드로만 살았고 우리는 그러니까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좀 지시를 받기 편한 식의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취업을 나름대로 이제 대기업 갔으니까 이제 결혼만 하고 알콩달콩 잘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경매를 한번 쳐맞고 이제 그 책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준 거는 우연히도 그 책이었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나한테 현금 흐름이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차나 집이더라도 내가 그냥 살고 있는 데는 그건 빚일 뿐이다. 이렇게 미션을 다시 한 거예요. 튼튼하게 있었던. 우리 집안이 한번 날아가고 그 책을 보다 보니 내가 그동안 껍데기 같은 모래성 위에서 걷고 있었구나. 그걸 절실하게 깨달았고요. 6개 주장하는 게 하와이 집을 사서 현금 흐름이 있고 시세 차익을 만들어내고 그때 나이에 저로서는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고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첫 발은 우연히도 부동산 쪽에 기여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투자를 했는데 이러면은 이제 완전히 나락이구나. 이런 게 너무나 와 닿는 거죠. 그때부터 처음에는 저는 경매를 했어요. 경매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경매를 하다 보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절대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그 잣대를 경매 가격을 보고 저는 그걸 참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경매를 하다 보니까 너무 패찰이 많아. 2등을 2번 했어요. 처음 집이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해요. 보면 철두철미하게 안 해도 돼. 권리관계가 별로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10만 원 단위까지 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쓰겠지. 난 1원도 쓰고 2원도 쓰고. 그러면 첫 집을 경매로 구입을 하신 거예요? 첫 집은 경매를 하다가 2번 정도 패찰을 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부동산 경기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때 IBM 노트북 까만색 있습니다. 가운데 빨간 네, 맞아요. 뭐랄까요? 지식인 전문가다운 느낌. 그렇죠. 그걸 들고 다니면서 불편한데 그죠? 실질적으로 데이터 입력하려면 그걸 들고 부동산에 가서 노트북부터 펴고 지금 보면 금액도 크지 않은 물건을 매수하면서 그 수식을 다 엑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부르면 탁 수수료까지 다 계산하게 나오게 그걸 하고 이러면 제 돈에 몇백 오반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한 물건을 만났고요. 이렇게까지 이제 깎아주시면 제가 사겠다 바로 했어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도 자기가 산 가격도 있고 너무나 내가 확 쳐버린 거예요. 주인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안 한다고 벌떡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냥. 그래서 저도 부동산 사장님하고 글쩍글쩍 하면서 노트북 접고 그냥 왔어요. 근데 웃기는 건 몇 달 지나서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요? 그때 가격으로 혹은 그때 가격보다 좀 낮게 해주면 사겠느냐라고. 왜냐하면 계속 매수세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싼 데를 골랐지 유망한 데를 고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보고 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더 깎아주면 바로 살게요. 그러니까 그분도 막 후달렸던 거예요. 언제까지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짜증은 나셨겠지만 너무나 이제 매수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 그냥 완전히 최저가로 그냥 그 동네에서 그걸 이제 산 거예요. 부모님이 엄청나게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입주해서 한 몇 주 있다가 그때 이제 홈플러스 가족들이 가서 그 카트 끌면서 막 물건들 집어들 때 그때의 광경이 정말로 지금 선명하게 각인이 돼 있어요. 몇 년도였어요? 2004년. 아, 힘든 때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후줄근한 동네 빌라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던 그 동네 아파트 전세지만 그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의 그 기분이 저 아직도 몸에 남아 있거든요. 너무 그 좋았던 기분이.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음. 근데 그게 한 6개월 가던데 그 이후로는 그렇긴 하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첫 출발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 수도권의 첫 집도 사실은 경매로 살려고 계속 했었어요. 근데 경매로 이제 몇 번 하다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원활치가 않잖아요. 사실. 예. 그때 처음으로 산 게 약간 헷갈리긴 한데 일산 동구를 먼저 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5층짜리 대지 지분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디벨롭이 된다는 걸 저는 잘 알거든요. 아니 고도 제한도 걸려 있던데 그것도 나중에 되면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사두고 갭을 가지고 샀고 그리고 영통도 갭을 가지고 샀고 그리고 그때 마침 그 광교가 한참 그 삽질을 하고 분양을 하는 게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갭으로 다 산 거예요. 3천 내외였을 거예요. 그게 2007년, 2008년 뭐 이렇습니다. 한번 광교에 꽂히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두어 번은 전기되고 있고요. 거기서 쭉 내려와서 뭐 음식점도 있고 한데 그 주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호수 쪽에 있는 건 너무 비싸서 안 됐고 조금 올라가니까 경기도청 쓰는 데 있을 거예요. 그 위에 보면 뭐 분양했던 아파트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했고 그러고 저는 시세 차익은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 잃지 않는 투자가 먼저이기 때문에 한번 잃으면 나는 회생 불가다. 그래서 계속 수도권 외곽이나 이런 쪽에 갭으로 샀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대출 받아서 월 임대를 받겠다. 이런 거였어요. 사실 작전은. 계속 그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조금씩 뭔가 들어와 현금으로. 그 토대로 해서 자신감도 좀 생겼고 자신감은 딴 게 아니라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다시는 일산 동구 같은데 집을 안 사야 되겠다. 한번 1번 임차 수요는 좋은데 집이 안 올라. 코로나 때 좀 지나서 2021년에 좀 오르더라고. 누군가가 이거 사면 몇 억까지 오른다 했는데 저는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외곽을 하다가 디커플링이 된 상태에 지방이 막 올랐어요. 서울 수도권은 리먼 때부터 2012년인가 13년까지 하우스푸어가 계속 메아리 쳤었어요. 수요자가 없으니까 저만 가면 직사 대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는 그런 타이밍에 사야 돼요. 지금 집 사러 가는 거는 왜 자꾸 반대를 하는가 하면 같은 값이나 혹은 좀 비싸게 사더라도 내가 갔을 때 환대해주는 상황에서 사는 게 맞지. 내가 갔는데 뭐 옆집에 똥배가 왔나 뭐 한동안 그랬지 않습니까? 가 막 몰렸을 때. 그렇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생에서 두세 번은 큰 타이밍이 옵니다. 매도해야 될 타이밍도 있고요. 매수해야 될 적기가 있습니다. 2013년쯤 돼서 수도권 외곽을 돌다가 그때에 지방이 오르는 걸 충분히 목도를 했고 수도권은 100% 오르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서울 수도권 외곽진 집어치우고 역대 최저갭으로 서울 핵심지라고 1억 5천의 갭으로 샀어요. 서울 핵심지. 네. 최저가였어요. 그때 부동산 사장님도 저한테 박수 쳤어요. 이야 대단하시다. 그것도 내고를 엄청나게 했고요.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때 서울 핵심지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나름대로 교통이 괜찮은데 싹 다 갭으로 샀죠. 큰 돈이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세 차익형도 어느 정도는 밸런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자산의 정폭이 이루어지는 걸 맞거든요. 그걸 보는 거는 추세를 봐야 돼요. 확정적인 추세가 맞느냐. 완전 저점은 아니더라도 올라가는 중턱이나 이런 거를 캐치를 해야 돼요. 제가 그동안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집을 안 사뒀다면 몰랐겠죠. 그리고 교사의 책을 보면서 계속 경제적인 지식이나 신문 당연히 매일매일 탐독을 하죠. 그러니까 뭔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얘기도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책을 보는 거 외에는 강의도 듣지 않았고요. 그냥 어차피 내가 책임지는 건데 저 강의 듣는다고 이 사람한테 책임을 씌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오로지 내가 가진 능력과 경험치와 판단으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컸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부터 매수를 안 했어요. 2010년 이후부터는. 그것도 제 나름대로 지표가 있는 거거든요. 왜 2021년 말과 2022년 초에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면서 막 떨어졌잖아요. M2나 이런 것도 그때 많이 봤거든요.
저는 2019년의 가격대로 그 이하는 떨어지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봤어요. 그때 프리미엄 콘텐츠 하니까 막 물으시던데 그쯤까지 떨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사시는데요. 그래서 네. 그것보다 조금 덜 떨어져도 원하시는 데는 사시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2019년. 네. 고독이나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반등을 했잖아요. 지금 반등은 정부의 정책에 요인이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M2 그리고 환율 그리고 금리 그리고 소비 심리 이러한 것들이 앙상블로 동시에 상승 기류로 요인들이 쌓이는 게 아니고 요인들은 지금 각양각색이에요. 대출 취약점도 하락의 요인이고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근데 금리가 안정되고 인하되면은 그건 또 상승의 요인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섞여 있어 섞여. 2014년, 5년 이럴 때는 서울의 어떤 지역이더라도 뭐 안 보고 샀어도 다 올랐습니다. 그런 경험치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투자를 잘한 줄 알겠죠. 근데 지금에 와서 반출을 해보면 저는 운이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저는 제 고집대로 수도권 외곽만 계속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의 얘기도 하고 임장을 가잖아요. 임장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보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이런 지역에서 우리 가족들이나 생활을 해야지 하면 행복함이 뿜뿜뿜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격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장을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치뿐만 아니라 각인이 돼요. 최고로 이렇게는 비상적이고 직접 가서 보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서 지금 보면은 운 좋게 정말로 절대적으로 상향하는 타이밍에 샀고 그나마도 그때 까딱 잘못하고 시세 차익형을 안 샀으면 크게 자산이 점프업 되거나 내가 아무리 경험치가 많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내가 과거의 나를 보면 야 운때가 정말 좋은 놈일세? 이렇게밖에 생각 안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1도 없네. 그리고 지금까지 왔고요. 저는 지금은 옛날처럼 요인들이 상승 요인으로 층층이 쌓이지를 않았고 일단 그리고 부동산은 지금 상승이라고 하지만 정부 정책 하나만 더 들어와도 그러면 또 소비 심리가 이렇게 깔아앉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금리도 상승이 되면 또 심리가 깔아앉을 거고 근데 지금 정부가 원하는 걸 보면 취득세를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완화를 안 시켜요. 왜냐하면 일단 보합이고 약간 상승은 세금도 걷고 하니까 좋은데 다주택자들이나 여기 투자자들이나 와서 사면 집값이 많이 오르거든요. 정고점을 뚫어버리니까 그러한 것들은 용인을 안 하겠다는 게 그리고 계속 이제 말씀드린 대출 취약성이 이제 극대화될 때의 그 하락폭은 잘 모르겠다. 타이밍이 또 있는 겁니다. 대비를 하는 거죠. 저 말도 일부 공감이 되는 게 요즘 같은 장은 전문가분들도 하락을 주장하는 전문가가 절반 정도 있고 네, 상승을 주장하는 전문가가 절반이 있을 만큼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굉장히 맞아요. 혼재되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상승합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장이긴 합니다. 이런 장에서도 경험치가 있으면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의 니치 마켓 그리고 하락을 하더라도 거기서 대비가 돼 있으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게 맞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경험치가 얕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다른 관점의 얘기들을 해줄 필요는 있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기요사기의 책도 좋지만 이제는 그 책은 안 봅니다. 지금은 나심 탈렙의 책들을 되풀이해서 보고 있는 편인데요. 제가 그거를 몇 년 전에 읽었고 두껍고 정말 어려운 책인데 지금 그 책을 읽으면 좀 쉽기는 하지만 그때 내가 담았던 의미랑은 약간 달라요. 나도 경험치가 쌓였고 그 책에서 나오는 맥락이나 워딩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까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많은 멘토나 만나는 거는 좋은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좋은 책을 두고 그 책을 숙독 혹은 되풀이해서 읽으면 그때마다 자신의 경험치에 따라 바라보는 뷰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